네, 부동산을 죽일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이자만 내지 말고 원금까지 합쳐서 원리금 분할 상환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악소리가 날 겁니다. 부작용은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서 경기가 고꾸라지겠죠. 산업은행이 사실상 돈 대주고 한진칼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이 그냥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 하나 고꾸라지고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죠. 정부가 재난지원금 주지 않고 실업수당 축소하고 알아서 모든 걸 시장에 놔두면 재정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치솟고 사회는 매우 불안해지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은 늘 양극단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킵니다만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한쪽의 극단만을 취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순백이거나 순검정일 수는 없죠. 현실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회색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경제고수만의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RCEP의 체결 의미,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미국발 자산 상승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아주 재밌는 이슈들이 많군요. 한은법 개정안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니까 쉼없이 빨리 달려야 되겠습니다. RCEP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제대로 다룬 것도 없지만 다루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부정적으로 써놓은 게. 그래서 내용이 진짜 뭐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RCEP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호주도 참여했고요. 이런 나라들한테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언론 보도가 참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뭐 경제 쪽은 제가 확실하게 그렇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볼 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외 통상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 잘 아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예. 그 유명희 본부장이 하여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RCEP을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 제주는 아세안이 부리고 실속은 우리가 뭐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이 저 뭐라고 합니까? 저기 돈은 그러니까 저기 우리 뭐 이 중국 뭐 사람이 사람이 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제주는 아세안이 부리고 실속은 이제 한국이 챙긴 결과입니다. 제주는 아세안이 부렸고 실속은 한국이 챙겼다. 예. 오늘 제목이네요. 예. 오늘 제목이 될 것 같은 그런 애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먼저 이제 RCEP하고 우리가 FTA하고요. 예.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FTA는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협정이고 RCEP은 컴프리헨시브가 들어갑니까? 예, 컴프리헨시브란 C가 컴프리헨시브고요. 포괄적이라는 뜻이죠. 포괄적 이코노믹 파트너십. 포괄적 경제 동반자. 그렇죠. 포괄적 경제 동반협정. 예.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파트너십 P입니다. 파트너십이다. 예. 자, FTA는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좀 약간 틀려요. 예. FTA는 뭐냐면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그냥 시장 개방. 예. 그러니까 장벽들 다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요? 그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범위가 주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거나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금융 쪽도 가지만은 무역, 특히 상품과 서비스.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생각해 보면 FTA 시작인데 그렇죠.
그때 농산물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농산물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FTA는. 예. 그만큼 사람들의 민생, 소민들 타격을 많이 입는 게 FTA다. 이랬었거든요. 한동안은. 원래요. 예. 원래 신자유주의 논리가 나오기 전에요. 예. 나오기 전에 이 자유무역은요. 예. 자유무역에서 농산물하고요. 예. 서비스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예. 제외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농산물은 이제 이게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간 거고 그렇습니다. 서비스는요. 예. 이게 우리 한미 FTA 할 때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서비스분을 육성하려면은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런 변호사 얘기도 시장, 뭐 있잖아요. 금융시장 다 개방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제가 뭐라고 그때 했냐면은 예. 야 서비스 시장에 무슨 뭐 고부가 가치만 있냐 저부가 가치도 많지 않냐.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택시 기사, 택시 운송업 하는 저거잖아요. 운송 예. 서비스요. 예. 저쪽에다가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 시장 개방하라 그러면은 고부가 가치만 하지 말고 저부가 가치 서비스 시장도 같이 개방하자 그러라. 그렇지. 그러면은 예. 미국이 안 하려고 할 거다. 제가 이제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예. 서비스는 우리가 한국말로 용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렇죠. 용역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러니까 노동력이 그러니까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만 보내면 되는 건데 예. 이건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시장 개방하면 미국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사람이 와서 그러듯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요. 예.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금 값이 내려가죠. 예, 그런 사람 것뿐만 값이. 아니라 예. 그런 뭐 임금 이런 걸 둘째치고요. 예. 사람이 간다는 건 사람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총체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사회로 갔을 때 이질적인 사회로 갔을 때 예. 그게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겪듯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그 이게 사회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걸 회피했던 거예요. 예. 근데 서비스 시장 개방하자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로 고부가 가치만 박으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는 우린 별로 나갈 일이 없고. 이민 제한하고 그렇죠. 거기는 이민 제한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근데 예. 그런 걸 경제학자 중에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가트 체제에서요.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콜센터 직원들 다 일자리 잃은 것도 인디아에서 그 콜센터 직원들 다 그냥 대체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된 거지. 만약에 와서 미국 시장 와서 만약에 취업하라 하면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예. 서비스네. 그렇죠. 서비스는 그래서 원래가 이게 서비스는 원래가 교육 대상으로 안 했었어요. 예. 예, 안 했었는데 근데 하여간 이게 신자유주가 가면서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농업하고 서비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것도 개방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논리를 만든 거고 예. 거기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덩달아서 같이 들기장하는 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춤춘 거고요. 그게 이제 FTA였다. 예, FTA입니다. 근데 이제 RCEP은 다르다. RCEP은 예. 이 피 파트너십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경제 동반자라는 이 개념, 포괄적 경제 동반자라는 개념은요. 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부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약간 협력적인 개념이 있군요. 이게 호혜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호혜.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어원을 예. 잘 아시면은 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파트너십이라는 예. 것은요. 예.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니까는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저기 예. 이 그 파트너의 어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파트너의 그렇죠. 어원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외국에 나가면은 이 교육 문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외국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가정환경 우리나라로 보면 가정환경 조사서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거기에 뭐냐면 니네 부모가 파트너하고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결혼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파트너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난 그거 보고선 처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성 정체성 때문에 예, 배려심이 예. 굉장히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파트너라는 게 근데 하여간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한 몸에 우리로 치면 배우자입니다. 그냥 배우자. 그렇죠. 예. 예, 성 정체성을 떠나 배우자입니다. 예. 그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파트너의 의미의 원래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그러니까 이 경제 동반자 할 때 파트너라는 것은요. 이게 호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 같은 나라들이 예. 자유무역에 막 물결이 막 부르는데 예. 그거에 휩쓸리게 되면 자기들이 다 완전 파괴될 것 같고 그래.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진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우리도 먹고 살면서 그렇죠. 너희들도 먹고 살아라. 그렇죠. 상호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 이거예요. 경제 좋네요. 통합을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부상한 개념이 이게 이코노미 파트너십의 개념입니다. 그럼 FTA는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예. 다른 쪽에 이 이른바 이제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억지로 그냥 예. 열게 하는 그런 그렇죠. 거였다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FTA는 정글 경쟁에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들도 좀 이익을 보고 서로가 서로 입장을 좀 배려해 주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좋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이 상품이라든가 재화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걸 이제 붙인 겁니다. 포괄적으로. 예. 예.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이 언론. 무역협회조차도 예. 심지어 무역협회 같은 조차도 예.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포괄적인 FTA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거의 그 굉장히 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고요. 완전히 접근법 자체가 다르군요. 철학이 그래서 다르군요. 우리나라가 이 CEP를 맺은 R이라는 예. 것은 그냥 지역이라는 의미니까는 리저널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예. 거고요. 예. CEP를 맺은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있죠. 인도하고 우리가 CEP를 맺었어요. 예. CEP를 맺었는데 CEPA 어그리먼트 해가지고요. 예. CEP를 맺었는데 인도란 나라는 절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피해보는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거 그건 주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도란 나라는요. 정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깐깐하기로 소문났지 그러니까 그게 않습니까? 굉장히 주권 의식이 굉장히 예. 강합니다. 머리 좋고 깐깐하죠. 네, 주권 의식이 예. 굉장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CEPA를 한 거예요. 이걸 한 이유가.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가게 되면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요. 예. 일본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뭡니까? 앞에 가는 나라니까는 그렇죠. 빨리 과감하게 개방하자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시장 개방도. FTA 같은 거를 원했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대했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려다 보니까는요. 예. 그래서 한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CEP 개념은 그러니까 굉장히 호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FTA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제 우리가 경제 통합이라는 걸 좀 경제 이제 통합이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은 이번에 뭘 얻었고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한국부터. 예. 예. 이번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커다란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거 모든 나라가 이제 어쨌든 간에 공유하는 건데 예. 트럼프 때 어쨌든 간에 보호주의 기조가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된 게 하나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예. 이제 얻은 부분들이라는 것은요. 사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였어요. 예. 우리가 아세안하고 FTA를 맺었잖아요. 예. 근데 아세안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높였어요. 관세 뭐 이런 것들을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게 되면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하고는 우리가 안 했었고 호주하고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FTA를 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는 그냥 기존 FTA 수준을 그냥 연장한 거예요. 그냥. 이미 개방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FTA를 할 때 좀 이제 시장 개방을 속도를 좀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높인 거예요. 예. 속도를요. 예. 그건 우리가 얻은 거죠. 예. 얻은 그렇죠. 거고. 예. 또 하나 이제 얻은 게 뭐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문화 콘텐츠 부분. 문화 콘텐츠. 예. 예. 문화 콘텐츠가 우리가 이제 이 소위 강자잖아요. 소위 그렇죠. 말해서요. 이 예. 한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세계적 강자가 예. 됐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쪽 분야로 결국은 제조업의 공백을 저는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문화 예, 콘텐츠로. 제조업은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계속해서 이 경쟁력에 있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예. 대체 출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요. 예. 일본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FTA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재계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 FTA 하게 되면 항상 찬성하는데 예. 반대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랑 하면 재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예,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제 거죠. 산업 구조, 기술 구조가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종속적인 이런 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첩이 우리가 되는 피해를 측면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동안에요. 재계가 유일하게 반대하는 FTA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도 이런 경제 통합 이런 게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됐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바람직하게 된 게 예.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밀기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소재 부품 소재. 그건 이제 소재 부분이고 예. 자동차 정밀기계들인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러니까 관세 양화해서 그러니까 아예 제외를 했어요. 안 하기로. 그거는 계속 이제 관세를 그렇죠. 기존 부과하는. 예, 그렇게 관세 부과하는 걸로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부장 얘기한 거 소재 예.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게 되면 용어에 비선형 방식으로 비선형. 예, 비선형이라는 말이 직선적이지 않다. 예, 이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소부장 산업을 개방을 하는데 예. 하면은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혀 개방 안 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요. 예. 5%씩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5%인 거잖아요. 그게 선형이죠. 선형이죠, 그게. 예. 근데 비선형은 뭐냐면 19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개방 안 하다가 예. 20년째 가서 한꺼번에 다 개발 100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기술 축적을 충분히 해놨다. 기술 그렇죠. 축적할 시간을 본 거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소부장 산업 육성을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예. 걸었으니까 이 속도로 좀 쫓아가면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10년 내지 20년 후면은 할만하다 이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전략을요. 좋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얻어낸 게 없어요, 지금 별로요, 사실. 그러네요. 예. 20년의 그 타임 프레임 그대로 맞춰갈 게 아니고 예. 19년 동안 열심히 따라잡은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2040년 경에 예. 그래 그러면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게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철폐요. 좋네요. 예.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만 좋은 일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일본 보도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은 뭘 얻었냐? 일본은 중국 시장 접근을 얻은 거예요. 중국이랑 그랬죠. 맞습니다. 예. 중국하고 FTA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는 예. 이걸 이제 얻어낸 거예요. 중국 시장 우리는 접근이. 중국이랑 FTA가 있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돼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봉쇄를 하고 있는데 예. 봉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대륙으로는 뚫고 나갈 데가 없어요. 땅으로 막혀가지고 나라로 막혀가지고 저 예. 태평양이 좀 열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러네. 예. 그러네. 아세안 지역이라든가 이쪽 이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그렇죠.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하기로 했으니까는 예. 그리고 자기들은 통합만 하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중화경제권으로 다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아세안은요.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중국은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중화경제권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태평양으로 이제 길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예. 그래서 중국이 조바심 나니까는 예. 빨리 바이든이 다른 짓 하기 전에 TPP 끌고 나오기 전에 자기가 양보를 좀 하면서 예. 일본은 그걸 이제 좀 뜯어낸 거고. 이런 권력의 공백 상황에서 빨리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예. 이거 빨리 해야지만이. 재밌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양보를 했지만 중국도 이제 얻은 거 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인도가 이제 그러니까는 최종 참여를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까지 만약에 참여시켰으면 중국은 그러니까 만세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인도 시장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인도가 지금 쿼드에 예. 지금 한 멤버잖아요. 지금 예. 미국하고 지금 저기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저거잖아요. 예. 근데 인도를 그러니까 못 끌어들인 것이 이게 지금 하여간 중국 입장 속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인도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계속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도는 뭐냐면 자기들도 예. 제조업을 지금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중국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처럼 중국하고 개방하게 되면은 예. 이게 육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 예? 제조업에 너무 타격을 본다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도는 그러니까 탈퇴한 거예요. 근데 인도가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대충 다 돼 있어요. 이미. 그렇죠. 중국 빼놓고는요. 예. 근데 중국하고 하는 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 우리 입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이 이제 FTA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RCEP을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상당히 점유율이 떨어져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만 이제 들어갔었던 건데 일본 제품이랑 경쟁하면서 우리가 약간 좀 점유율을 좀 낮춰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요. 지금 일본하고 경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예.
이미 우리가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런 산업들이에요. 예. 자동차라든가. 그러네.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본이 없었을 때도 예. 일본이 지금 기존의 그러니까 관세 체제 속에서도 예. 뭐 일본 자동차가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이미. 예? 하기사 지금 저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들은 이제 폭스바겐이나 그런 독일 차들이 많이 예. 팔리잖아요. 예. 외산 차들로 보면 중국 차를 제외하면 그 전형적인 또 반일 감정이 언제 또 갑자기 치솟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국인들이 근데 이제 또 예.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아이스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뭐냐면은 일본하고 작년에 우리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걸 못 합니다. 발셉을 하면 그런 예. 방법이 없네. 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지 할 수가 없어요, 이제요. 그러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규정이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이 저는 그러니까 얻은 게 굉장히 많은 반면에 사실상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예. 흐지부지 돼버렸네. 예. 이걸로. 그렇죠.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 정부 입장 속에서 가장 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 전략이 뭐냐면 신남방 신북방으로 압축되잖아요. 예. 신남방 신북방인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출 전략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출 시장 다변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거 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중국 이런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예. 그건 의존도가 높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도 우리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면 그렇죠. 보복을 할 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다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세안이 예. 아세안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했었어요. 4강 수준은 어디 나라죠? 그러니까 미소 중일이죠, 뭐. 미소 중일. 예. 예. 우리한테 미국, 그러니까 미국, 많이 러시아. 우리한테 영향을 예. 미치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렇죠. 나라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4강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항상 평상시 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의 한 20%가 넘고 미국이 10%, 일본이 한 7, 8% 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아세안이 수출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게 14에서 한 15%도 안 됐습니다. 14 14내지 15% 사이에서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아세안이 예.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한 18.5%까지 올라갔어요. 한 17.5%까지. 많이 올라갔네. 예. 예. 한 2.5%포인트 최소한 올라갔어요. 근데 저거를 뭐 30%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게 예. 18%대예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게 18%. 합친 게. 예. 그러니까 아세안이 지금 이제 이번에 시장을 더 열게 되면은 더 열게 되면 미국과 일본 합친 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그러네요.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죠. 굉장히 미국과 중요한, 일본은 우리한테 예.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저 경공업 아직도 이제 힘든 제조업이랄지 이런 과잉 투자된 산업 중에서 미국으로는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너무 싸서.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아세안 시장에 먹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수입하는 나라들이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가 아세안 이쪽이 가장 세계에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시장 합친 것보다도 일반 국민들은 진짜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요. 예. 미국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죠. 근데 미국보다는 이미 아세안이 크고요. 예. 일본까지 합친 거 규모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국가의 신용도라고 할까요? 그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품의 이름값인데 중국 사람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예. 이상하게 그 상표를 도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중국 제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값어치가 나간다. 신뢰할 수 있다. 이거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 상표 도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동남아 시장, 아세안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위치 우리가 그 정도의 위상은 사실 있거든요. 아세안이요. 예. 아세안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자, 중국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 위협 대상국이란 말, 위협 국가란 말이에요. 예. 예?
일본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근데 아세안을 침략할 일이 없는 나라야. 그러네요. 침략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세안이 한국한테 먹힐 정도 나라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문화 콘텐츠도 예. 사실 많이 스며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많이 스며 근데 있어요. 그거는 예. 문화에 대한 매력도는 그거야 뭐 사람들이 국민들이 좋아서 가는 거건데 그렇죠. 예. 국민들이 수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종속될까 봐 예. 아니면 군사적으로 위협받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는 또 인도하고 아세안은 또 특별한 관계인 게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잖아요. 동남아예요. 예. 중국 사람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넘어왔었기 때문에 예. 인도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아세안이 예. 가지고 있는 아세안이 이걸 아세안을 결성한 이유가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다 주변 국가한테 다 먹힌다 생각해서 예. 이거 자기 공동 대응하자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아시아에서 파트너가 될 국가는 그냥 한국인 거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잘하면 허브로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축으로. 우리한테 지금 마지막 남은 과제가 신북방인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아세안하고 아시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하고 하나의 협력체를 맺은 게 아셈이라고 있죠. 그렇죠. 아셈이요. 예. 이게 51개 국가가 한 건데 이게 저쪽 아시아 국가들이 저쪽 유럽하고 교류하려면요. 인도양 넘어서 저쪽으로 건너서 가야 돼요. 지중해로 해가지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대륙으로 연결되면요. 이 수송 기간이 반도 안 걸려요. 물류 혁명이 일어나게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북방 이쪽에 그러니까 남북한만 연결되게 되면은 북한 개발 정도가 아니라 그러네요. 아셈의 허브가 된다니까요. 아셈의 허브가 되네요. 예. 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그렇죠. 이게 연결하는 거 딱 중간에 중간에 있으니까요.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무역으로는 가장 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경제 규모로 4위까지 부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통일된다고 말까지 이렇게 가정한다면요. 예.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이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게 책정된 건데 신남방은 이제 완전 정상 궤도에 올린 거고 이번에 계기로 신북방만 하면 되네. 알세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과제가 이제 뭐냐면 남북 간에 이걸 연결만 시키면 상당히 대박이 터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일단 R7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하고 한진칼이죠. 한진그룹이 같이 이제 인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인수 방식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고 이게 항공산업 전체에 관한 평가도 이야기가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우리 두 항공사가 다 국민들한테 짜증을 준 기업들이에요, 사실은요. 뭐 사랑받는 항공사는 없었죠. 아니, 대한항공이야 뭐 조씨 형제들 다 너무 잘 알려 있는 예. 얘기고. 예. 근데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예. 박상구 회장에 대한 거를 국민들이 벌써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만요. 예. 잠깐 강풍 경보가 있어서 예, 강풍 경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오늘 4시 30분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하셔야 되고요. 유리창 근처 유리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야 되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거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풍 경보 말씀드렸고요. 예. 계속해 주시죠. 예. 국민들 좀 이제 기억력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예. 박상구 회장이 2번 퇴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복귀했어요. 맨날 퇴진한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예. 대우건설 인수하려다가 형제의 난이 그 당시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요. 맞다. 대우건설 인수.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부실화되면서 퇴진했다가 예.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도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 저거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했다가 또
얼마 전에 지금 이건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닌데 기내식 파문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뭐냐면 금호 타이어 인수하기에 의해서 예. 예? 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한번 입증되신 분을 그렇죠. 입증되신 분을 그러니까는 채권단 은행에서 산업은행이 이걸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귀를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산업은행이 왜 저렇게 계속 밀어주고 앉아 있느냐.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면 계약서 써가지고 경영권 보장에 대해서 이제 재벌들은 그런 거 다 챙기려고 하겠죠. 자기가 일단 물러나더라도. 그것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이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형제난도 있었고 하여간 이 뭐 저기 칼하고 좀 비슷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요. 대한항공 남매도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국민들이 별로 짜증스러운 눈으로 시선으로 보는 이 기업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근데 이 기업 중에 한 기업한테 지금 대한항공한테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기사들은 뭐 어렵게 무슨 뭐 삼자 배정 무슨 뭐 저기 유상증자 이런 쓰고 예. 그다음에 뭐 교환사채 뭐 이런 걸 쓰고 그러는데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8천억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원해 준 거예요. 8천억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솔직히 담보라고 조원태 회장 그 담보 무슨 뭐 6% 예. 그거는 이미 담보가 여러 은행에 이미 돼 있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참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8천억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예. 인수하려면요 1조 8천억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중에 8천억 원을 정부가 그러니까 대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래 놓고 정부는 예. 무슨 지분을 받은 것도 아니야. 이미 그건 빌려줬어요. 지금 빌려주고 이미 빌려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주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식으로 배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꼭 항상 이제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령 독일이 했던 루프트한자 국유화처럼 네. 그렇게 그냥 정부가 책임지고 이게 구조조정 제대로 해놓고 네. 정부가 하겠다. 네. 그리고 항공사를 국유화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게 나쁜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다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발상을 안 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걸 하나 보세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멘트를 최 기자님이 예. 말씀하셨지만은 오프닝. 우리 예.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아주 후회해요. 예. 그리고 이게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국유화라고 하면 또 분명히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 그 공산당으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외국은 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국민 정서가 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예. 산업은행에서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전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겠다 이러는데 그렇죠. 이게 산업은행은 이게 원자가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나항공 할 때도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 그러니까 이 부실 경영하고 그런데도 계속 복귀시켜주고 그렇죠. 예? 이런 전례가 있는데 예.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경영 감시하겠다. 이걸 누가 국민이 100% 믿을 수가 있냐고요. 신뢰를 잃었는데. 예? 거기다가 뭐 산업은행이 그렇게 사실상 술자를 해놓고 예. 그게 망하면 본인들도 크게 이제 손실을 그렇죠. 얻는데 이제 인질로 잡히는 거죠. 뭘. 인질로 잡히는 거지 무슨 예. 얼마나 경영 감시를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왜 이렇게 얼굴이 화색만면 가겠냐고요. 예? 경영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현아 섰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뭡니까 그 이 소위 말해서 KCGI라고 사모펀드라고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예. 경영권도 확실하게 지금 이제 백기사 하나 지금 얻게 생겨가지고 예. 완전 역전되거든요. 8천억 투입해가지고 유상증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저쪽이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고 이쪽은 그러니까 한 37% 줄어들지만은 이 산업은행이 한 그러니까 거기에 한 이 교환사채를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 안 하더라도 예. 한 11% 가깝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해준 이유는 딱 하나. 그렇죠. 대규모 실업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거 하나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안 한다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4, 5년 그거 안 하게 되면요. 구조조정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부실화 금세 돼버립니다. 수익이 안 나지. 예,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 더군다나 중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부채는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죠. 부채도 늘어나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걸 누가 믿어요? 알 수가 구조조정 없죠. 한다는 건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건 논리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정부가 여기에 인질로 잡혀가지고 공적 자금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럴 때는 과감한 정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미국- 타성적이고 관성적인 정책만 하는지 미국 같은 모르겠어요. 경우, 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 금융위기 때 시티그룹이 그러니까 파산 가잖아요. 예. 그때 뭐냐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예. 사실상 국유화를 했죠. 그렇죠. 근데 국유화라는 용어를 안 쓰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예.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이 있는 나라라서요. 그렇죠.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국유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각해가지고 정부 돈 다 빼낸 거죠. 그렇죠. 빼냈단 말이에요. GM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박상구 회장의 지분이 그러면 네 지분 다 내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분 다 내놓고 예. 너는 대주주로서 거기다 이제 경영권까지 다 행사했기 때문에 예. 경영자로서 책임지고 너는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논리죠. 그게 그래서 이게 기업이 정상적인 부실화 됐으면은 예. 자본이 다 그러니까 저걸 해야지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공적 자금 투입을 하는 내용상으로는 공적 자금 투입이라고 이게 지금요. 그렇죠. 공적 자금 투입하게 되면 이건 그러니까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인수할 수밖에 정부가 인수한다는 얘기라고요. 공적 자금 그렇죠. 투입한다는 얘기는요. 예. 내용상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경영을 해가지고 가치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도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도 좀 구하고 그렇죠. 이 재벌 경영의 폐해도 좀 수술도 좀 하고 차라리 예. 예. 예? 아유 정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예. 조원태 회장은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 없다 그다음에 뭐 항공료 인상 없다 뭐 그러는데 예. 그거 뭐 누가 믿어요? 그걸 지금요 그런 얘기. 예. 이것도 좀 유연해지고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과거에 했던 98년 이후에 위기가 생기면 그거를 땜질식으로 계속 막는 그런 정책만 하는지 그러면서 계속 은행이나 공공기관 쪽 나중에 되면 이제 예금보험공사로 그 부실을 이전시키겠죠. 정리금융공사로 이쪽으로. 그러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거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회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이거 혼자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더 위에 그렇습니다. 예.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과거 이제 외환은행 론스타 넘어갈 때도 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한국의 예. 사실은 정부 구조예요. 예.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금융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국민 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게다가 정책 실패로 산업은행으로 이렇게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든 위원회든 뭐 산업은행으로 맡기면 어떤 게 있냐면 정부는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외견상. 예. 정부는 책임을 안 져요. 돈을 투입한 것은 사실은 기재부거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예. 게 근데 이게 이 의사결정 구조상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업은행 저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이게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금융위원회가 이거는 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금융위원장은 누가 구합니까? 금융위원장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조상이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형상으로 볼 때는 산업은행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거에 한두 번 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도 그랬고, 예.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이런 게 또 다시 그런 악몽이 다시 드러나는 거고. 예. 아까 대우건설 말씀하셨지만 대우건설. 예. 뭐 산업은행 안 거친 기업들이 없죠.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3월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터지고 있고. 근데 이제 부채는 제가 오늘 어렴풋이 보니까 2000년도에 선진국들의 부채가 280% 됐는데 지금 2020년은 모든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합해서 280%였던 게 20년 만에 400%가 됐더라고요. 이거가 이렇게 이제 부채로 자산 거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데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요. 예. 우리가 그 동안에 한 200년 이상 동안에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왔는데 예.
그 시스템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산업 문명이 지금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은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금융 중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아니 저기 저 미국의 연준만 하더라도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7, 8년 동안에 한 3조 한 5천억 달러를 투입을 했어요. 예. 찍어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100일 만에 3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더 자, 찍어낼 거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 돈들이 일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갔다 이거예요. 플랫폼 기업들 다 먹었죠. 아, 거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배당금 다 먹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메커니즘이 보게 되면 은행을 상대로 해서만 이게 하니까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시장을 통해서 예.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가장 경제적인 취약계층한테는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르게 예. 떨어지고 이 있다.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몇 번 사용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잘 돌면은 예. 이게 화폐 유통 속도가 높은 거고요. 예. 이게 돈이 안 돌면은 돈이 안 돌면 이게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을 그렇게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퍼부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예. 떨어져가지고 필요한 곳에 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예. 은행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요. 네. 은행은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제발 자기들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데만.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은 원래가 뭐냐면요. 수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공공성이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예.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잘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공공성이에요. 금융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라고. 예.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잘 배분시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라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많은 특혜를 줬어요. 예. 이거 땅 찍고 헤엄치식이거든요. 사실은 은행이 그렇습니다. 보는 거는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지금 안 하고 지금 수익성이 높은 데로만 돈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뭐 수익성 높은 데로 가는 게 되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산시장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좀 이제 그러니까 그 이 잘 나가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입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나 하는 데다 돈 쓰고 앉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역할을 못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 사실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는 발권력이라는 것은 예. 국민 전체의 것이에요. 전체한테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은행 시스템에서 그러니까는 상당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뒤틀리고 왜곡되는 거라고요, 지금요. 왜곡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법 그 최백은 교수님이 계속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예.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가 됐어요.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하나로 넣는다. 예. 인플레이션 방지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거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는요. 예. 제가 황당한 기사를 본 게 예. 문재인 뭐라고요? 정부에다가 코드 맞추는 하는 법도 그러니까 코드 맞춰서 개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기사를 낸 언론이 있어요. 그 국민의힘 간사가 예.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발의한 법이에요. 아니 저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누가 발의를 떠나가지고 예. 그 기자나든가 그 신문사가 예. 얼마나 이게 엉터리고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예. 미국의 연준은요. 예. 미국의 연준은 통화 신용 정책의 목적에 첫 번째가 완전 고용으로 돼 있어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요. 예. 기자들 좀 제발 좀 연준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연준법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두 번째가 물가 안정으로 돼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이 완전 고용에 대해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이게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연준은요. 이거 계급적인 타협입니다. 아.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은 돈을 공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발권력을 이용해서요. 예. 그러면 돈을 찍어냈을 때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요. 돈이 많은 사람이 싫어해요.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물가 안정을 못 박아 놓은 건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별로 손해볼 게 없다고요. 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일자리라고요. 예. 자기 소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안정고용을 집어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계급적인 타협이에요. 이게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은요. 예.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발권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타협을 본 거예요. 이해 타협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물가 안정에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금융통화위원 구성 7명 구성하는 중에 한 명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고 한 명은 대한상공에서 추천하고 예? 그러네. 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노동자라든가 무슨 뭐 저기 자영업자라든가 청년들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는데 거기 뭐 자영업자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예? 아, 공기업 이사회만도 못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한국은행 민주화해야 되고 금융민주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용대출 중에서요. 한국은행이 딱 발표하는 신용대출 중에서 예. 우리나라 전체 신용대출 나가는 것 중에서 60% 금액으로 보면 60% 정도가요. 예. 제2제3금융권에서 나갑니다. 예? 40%만 은행에서 나가요. 40%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거기다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2011년에요.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예. 하나 또 자기들이 권한을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금융안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은 연준이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다 이제 그걸 우리나라처럼 금융위원회 이런 데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연준에서 다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는 연준이 금융안정을 기능을 하는 것을 자기들도 좀 그러니까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 당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는 굉장히 반대했죠. 자기들도 권한 뺏기니까요. 예. 근데 이 금융안정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예. 금융안정의 가장 장애물이 뭘로 돼 있냐면요. 경제학계에서요. 소득 불평으로 돼 있어요. 소득이 불평등해지게 심해지게 되면은 예.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 가계부채가요. 그렇죠. 그게 부실화되면서 금융위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되느냐? 예.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요. 예.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로만 오면 그게 이상하게 좌파가 돼. 한국은행에서는 아니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우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유명한 전문지들에서도 경제지들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네. 한국은 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다 좌파라고 그래.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예. 가지고 하는 게 뭐냐? 1년에 2번 금융안정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끝나. 자기 직무유기야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화신용 정책 써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화신용 정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예? 이건 직무유기라고요. 아 이게 참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 아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함께 품게 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 작동하게 되면 현실 인식을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산 거품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가면 막 좋다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요. 지금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거품이 막 형성되고 있다는 건 대다수가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한번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예. 중앙은행이 어떤 돈 찍어 또 이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일본이 있잖아요. 예. 일본이 여러분 그 일본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규모가요. GDP 대비 지금 보게 되면 131%가 넘었어요. 예? 넘었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냐면 한 700조 엔 정도를 찍어냈어요. 아, 예? 찍어냈는데 우리로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7천조 원이네. 그거 가지고 뭐냐면 ETF 이런 걸 사들고 앉아있고 그러다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요. 주식 부양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고요. 예. 저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만 하게 되면은 일본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제가 청취자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예. 위기는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 위기는 똑같은 형식으로 오지 않는다. 예, 우리가 2008년대 금융위기 올 때 누구도 예측 못했었죠. 대부분이요. 그랬죠. 예. 예? 이번에 코로나19도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다음에 오는 금융위기는 똑같은 그러니까 과거 2008년 같은 형식으로 안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비를 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금융시스템 섞어 이게 예. 해법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건 결국 뭐냐면 또 다른 위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10시 유튜브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업로드됩니다.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와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